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 전환 시리즈 정책 라운드 테이블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은 경기문화재단 본사가 있는 경기 상상 캠퍼스 컨퍼런스 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화도시의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기초지자체들이 각 도시들의 브랜드를 그리고 시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문화도시로 선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영국의 도시계획자이자 작가인 케빈 린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환경적 요소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도시의 정체성, 이게 도시의 지문 같은 것이죠. 그리고 구조성, 공간이나 패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성. 이 의미성은 관찰자에게 유발하는 도시의 이미지의 어떤 감정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화도시 운동이라고 할 만큼 각 도시들의 이 작업들은 과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특징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입니다. 문화도시, 예술도시, 또 뉴 어바니즘, 뭐 어반 빌리지, 뭐 다양한 이제 도시의 개념들이 탄생하고 생성되고 지속 가능하게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국의 도시들은 어떤 전략들을 선택해서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다만 어떤 전략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시민과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 어바니즘은 특히 인간적 척도를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와 그 맥락이 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세 분의 패널과 저희 경기문화재단 대표님 함께 모셨습니다. 패널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제언을 먼저 해주실 문화컨설팅 바라의 권순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한 현장의 의견으로서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 센터장님이시죠. 이선옥 센터장님 참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시민의 관점, 또 매개자의 관점, 또 매개자가 바라보는 현장의 관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실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대변해 주실 안영로 소사이어티 안영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총 네 번의 그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는데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이 그 DGCF 정책 라운드 테이블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우리 강원 대표이사님의 모두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 대표 강헌입니다. 아, 이 팬데믹 시대에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관련을 어떤 맥락에서의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정책적으로 이를 수행해 나갈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 라운드 테이블 전환이 계속 화두를 던지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많은 어떤 시민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그 특히 지자체의 어떤 에서 뭐 거의 로또 강풍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화도시라는 이 주제를 갖고 좋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권순석 대표님, 그리고 이선옥 센터장님, 그리고 참 오랜만에 뵙는 안영로 대표님,
아주 이 세 분 선생님들의 좀 좋은 말씀들을 저도 좀 귀담아 듣겠습니다. 뭐 결국 이제 그 근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도시라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도시는 단순히 어떤 그 생존에 있던 경제 활동의 장, 혹은 주거로서의 어떤 그 또 하나의 생존의 장, 또 어떤 여가로서의 어떤 또 그 생활의 장으로 어쩌면 이렇게 의미를 짓고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서서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어떤 문화와 예술이라는 가치를 더욱 추가하게 되고, 그 도시들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 측면, 건설적 측면을 넘어서서 이제 문화적인 창의성, 그리고 그 도시 창의성으로 그 도시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그 도시의 가치를 재규정하는 어떤 그런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뭐 젊은 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이 도시 문화 사업들에 참여해 본 적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이전까지의 관점은 이제 주로 이렇게 일종의 인프라적인 접근이었죠. 뭐 극장을 짓고 공연장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또 무슨 이제 뭐 공동체, 생활문화 공동체에 대한 공간을 수립하고 어떤 이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문화 건설부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이 정책적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그러한 어떤 아주 주요한 그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은 도시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문화도시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결코 갖추지 못합니다. 지금도 전국에 수많은 그런 뭐 수천 수조 원의 그 엄청난 어떤 우리 예산이 투입된 그런 공간들이 사실상 거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공동화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은 뭐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는 어떤 그런 공간 구축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문화 생태로서의 어떤 도시, 그는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오늘의 어떤 토론에서는 어떤 일말의 어떤 좀 현명한 어떤 그런 그 사유의 체계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참석해 주신 세 분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4회차까지 하니까 시간이 좀 넘더라고요. 그 각 패널 분들 별로 20분씩을 저희가 드리는데 뭐 끝나는 시간에 제한이 없어서 그냥 저희가 좀 여유롭게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표하실 시간은 20분으로 알고 계시면서 발표를 좀 해주시고 권순석 대표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재현이라는 주제로 문화컨설팅 바라 권순석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문화컨설팅 바라의 권순석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질 못하는데 잘 지키라고 하시니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이후에 이선옥 센터장님이나 안영로 대표님이 발제하실 내용 보면 사업 수행기관 관점과 시민 관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부제를 못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의 관점에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후에 발제해 주실 두 분의 말씀 속에서 문화도시 관련된 현장의 이야기들과 고민들이 잘 드러나고 그 가치가 어떤 것들인지 아마 표현해 주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게끔 정책과 환경을 만드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지금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문체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책 환경과 지역적 고민들, 그리고 오늘 경기문화재단에서 이 포럼을 준비하신 만큼 광역에서의 역할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뭐 아까 열풍, 광풍 이렇게 표현하셨던가요? 그 문화도시와 관련된 많은 열기들이 느껴지긴 합니다. 조금 이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올해만 하더라도 4기 예비도시 관련돼서 전국에 49개 도시가 신청을 하셨다라고 해요. 200개 조금 넘는 지자체 중에 약 50개 가까운 도시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역에서 문화도시 정책 사업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문화도시 관련돼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질문들 하세요. 문화가 없는 도시도 있나? 이미 문화도시인데 뭘 또 문화도시를 하려고 하지?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아마 제가 정책 관점에서 드리는 이 문화도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책사업 틀 안에서의 법정 문화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개념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법정 정책사업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아래 지속가능한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형성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정책으로서의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정부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그 비전으로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그리고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얼핏 이 목표만 들었을 때는 문화도시라고 떠올렸을 때의 내용과 좀 괴리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안에서의 문화의 역할 혹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올 도시의 문화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 그 괴리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도시와 관련된 논의들과 또 정책 사업들이 지역에 안착되기까지에는 어떤 정책 입안자의 아이디어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지역은 다양한 변화 과정들을 겪고 있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회복 또는 회복력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차제의 전환에 대한 고민들까지 지역과 현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 로컬의 가치들은 점점 더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고 있고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개인의 어떤 삶의 의미에 관해서도 가치의 전환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존과 회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공존의 가치들은 새로운 일상들이 등장함으로써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문화, 정책의 용어로도 이미 등장했습니다.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문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등등 다양한 방식의 우리 주변을 돌보고 살피는 방식들의 일상들이 이미 그 가치의 중심에 놓여 있고 지역에서의 논의는 활발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과거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솔루션을 받아서 문화재단과 같은 기관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면 지역의 의제들을 도출하고 그 의제의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 방식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나 워크숍, 공론장, 라운드 테이블, 다양한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 모습들은 단순히 어떤 이벤트성 자리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지역의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접근해가고 현실화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방식의 변화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원리도 많이 바뀌었죠. 민주주의 가치 이미 민주화가 되어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다양한 민주주의 가치들이 또 새롭게 등장합니다. 수기민주주의라든가 문화민주주의, 공간민주주의, 정보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주주의적 가치들도 이미 보편 가치로 시민들의 인식 속엔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 변화에 맞물려서 이 도시문화 정책으로서의 문화도시 정책 사업은 안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는 표는 문화도시 현황과 관련된 표입니다. 아마 문화도시 정책 사업으로서의 문화도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도시는 뭐고 또 예비도시는 뭐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이 정책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다른 중앙부처의 정책 사업과는 좀 달리 기간을 좀 길게 두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상 알려지기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그 문화도시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대략 7, 8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으로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이 도시의 문화 비전들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해가는 과정까지가 통상 1,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의 문화 비전들을 계획으로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제출해서 예비도시의 지위를 얻게 되면 1년간의 예비도시 사업기간을 거쳐서 최종 본도시까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대부분 뭐 초창기에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그래갖고 선정된 도시들 막 현수막 걸고 이런 모습들 봤는데요.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5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부터 5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 짧게는 7, 8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민들이 함께 해주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여기에 1차, 2차 본도시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본지정되고 이제 1차 본도시 같은 경우에 2021년 현재 2년차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들이고요. 첫 해에는 7개의 법정문화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차 본도시는 전국에 5개의 도시가 총 선정이 됐고요. 예비도시들은 말씀드린 대로 본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사업계획을 문화부 법정문화도시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승인받고 본사업 선정 이전에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기 4차 예비도시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4차 예비도시는 총 49개 도시가 올해 신청을 해서 1차 서류 심사 과정에서 19개 도시가 아쉽지만 탈락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30개 도시의 현장 실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도시들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과거의 문화도시들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결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도시를 문화로 특화시키는 방식의 문화도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정책 변화 과정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든가 역사문화중심도시, 전통문화도시, 또 영상문화도시와 같은 도시를 어떤 문화의 한 특정 영역을 가지고 특화해내고 브랜딩하는 과정으로 과거의 정책들이 설계되었다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정문화도시들은 도시의 시민들이 합의하고 결정 내린 도시의 문화 비전을 중심으로 문화민주주의 가치, 도시 브랜드, 도시 특성화 과정들을 밟아가는 도시들로 그 사업명도 좀 과거와는 많이 다른 결들을 느끼실 겁니다. 실제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도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같은 경우에는 5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죠. 그리고 부산 영상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요. 1,600억, 1,80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특화시키는 방식이었다면 그리고 선택받은 도시들만이 할 수 있었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별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정치력이라는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만들어져서 진행됐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정치권 내에서의 어떤 그 힘의 논리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오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도시는 누구나 그 공정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아마 정책이 버전업한 게 아닌가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도시들은 사실은 과거와 달리 탑다운 방식들이 아니라 상향식 방식들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포럼의 전체적인 맥락도 전환이라는 큰 키워드를 갖고 경기문화재단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춘천문화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춘천이 바로 전환문화도시를 아예 표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환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프로세스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지역의 위정자들이 도시의 전환을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주창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따라줄 것이냐, 그리고 일상의 삶이 정말 전환되는가,
과거의 방식이겠죠.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나로부터 출발해서 개인의 경험들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개개인들의 가치의 전환들이 일어나고, 이런 가치의 전환들은 시민의 삶의 전환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전환된 시민의 삶의 모습을 담은 도시는 도시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고, 그것이 그 도시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이 보다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환을 통해서 도시의 문화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도시문화, 문화도시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도시 정책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변화 또는 삶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치나 정책의 기조들도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기조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정책 방향은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과거는 지역에서 결핍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 가면 뭐도 있는데 우린 왜 없지? 라고 하는 그 결핍에 대한 갈급함들이 사실 지역의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었다면,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자원과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도시를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들, 이게 바로 도시전환의 정책의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시대 창의사회 이야기는 뭐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선도의 정책이기도 하고, 지역과 지역이 문화로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열고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호혜로운 상생에 대한 이야기, 지역 분권 정책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4년, 2008년 사실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진행한 문화도시 사업이 지금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거점 문화도시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했던 경험들도 갖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도시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의 중심에 놓인다거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로 바뀌어 변질되면서 오는 어떤 그 회의감, 그리고 어떤 도시들도 다 선택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내지는 미래에 대한 대안들로서 지금 현재의 법정문화도시 계획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서 17년까지는 지역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도시의 일종의 사전사업 혹은 사전 준비 단계 혹은 정책으로서는 실험의 단계들을 이미 거쳤고, 그것이 이제 2017년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정문화도시라고 하는 정책사업들로 안착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앞으로 그러면 이 문화도시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래야 어떻게 현재 현장에서의 문화도시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와 관련된 정책 철학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책 안에서 문화 정책 안에서 도시를 이야기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대부분은 뭐 소외계층을 위한 뭐 장르 중심의 지원, 이렇게 편린화되어져 있는 지원 사업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게 과거의 방식이라면, 시민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도시 전체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지원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과, 지역 분권 그리고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역의 내용들을 존중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자치의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문화도시의 의미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정책 사업은 모든 도시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없죠. 이미 도시 안에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문화도시는 어느 도시도 다 지원하고 신청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다만 현장에 전달되는 시그널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정책 사업으로 정부 목표로 뭐 몇 개 35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 문화도시 사업은 없어지는 것 아니야? 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정책으로서의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법정 문화도시이고 법에 근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내용과 추진 방식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문화도시 정책은 계속 갈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도시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정책인지 지역이 원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하게 돕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정책의 기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라인과 선정의 기준들을 만들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이 전자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현재 갖추어지진 않지만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토대와 역량들을 갖춰 나가려고 노력하는 도시를 지원해서 문화도시 지향하는 바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정책인지 성장하게 돕는 정책인지 커트라인을 넘은 도시들에게 예산을 주는 정책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도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1기 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그 주관의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는 지역문화진흥원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연속성이라든가 지역의 현실들을 계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담기관과 같은 역할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정, 분권, 자치와 관련된 관점에서 이 문화도시 정책 키워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공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의 기조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방식이라면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선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들을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와 인구 2, 3만의 소도시들이 같은 경쟁 기준을 놓고 경합을 해갖고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저는 공정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가 도시를 특화시키는 영역도 있지만 보편적 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바도 있습니다. 많은 자원과 재원을 갖고 있는 대도시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약한 소도시는 그 출발점들을 좀 달리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통해서 공정성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같은 문화권 내에 있는 소도시들이 연대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화권 개입 도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권과 관련돼서 지금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가 바로 연결되어져서 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광역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초과할 것 같네요. 다음은 예산 운영 방식과 관련돼서 최대 200억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190억에서 200억 사이의 사업비를 신청하고 문화도시로 지정받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기, 2기 도시들 같은 경우에 평균 약 30억 정도의 예산을 정부 예산과 지방비 매칭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5년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를 하고 선정되어져 있는데 매년 예산 지원의 규모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사업들이 현장에서 불가능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 총액 예산제 같은 것들은 이 문화도시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선결되어져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후에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매년 몇 개의 문화도시가 지정될 것인가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정 나봐야 하는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 추진구조에 그래서 재설계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는 법제도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문화도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들을 함께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서의 문화계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200억 5년짜리 사업만으로는 도시의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형성하고 함께 나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타 분야와의 연계 협력들이 필수 부분들이고 그런 과정들이 좀 보장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추진 주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부에는 지금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것들이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문화행정,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더 여기에 실질적 역할들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넘어선 의결기구화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이 논의 의결된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준비하는 문화도시들은 다 문화도시 위원회라든가 문화도시 추진단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 의결 기구들을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 단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연동 체계들을 갖춰졌을 때 상향식 문화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고 변화 흔들리지 않는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문화진흥계획과의 연계 방안 모색 부분입니다. 5년마다 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단위는 의무화되어져 있죠. 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문화진흥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 보면 문화도시 계획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는 문화도시 계획과는 괴리되어져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면 지역문화진흥계획과 이 문화도시 계획들은 연동되게끔 만드는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어떤 지역문화진흥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정계획들이 있어요.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법정계획도 있고 다양한 지역마다 수립해야 될 법정계획들이 그 시점이 다 다릅니다. 5년의 법정계획 시행 시기도 서로 다르고 또 상위계획과 이 하위계획에 대한 개념 설계도 잘 되어져 있지 않고 문화도시와도 맞물려 있지 않으니까 지역의 피로도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광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야 될 문화도시 혹은 지역문화진흥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기본법 하에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진흥법, 법정계획들이 서로 간의 위계들을 좀 정립하고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 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논의체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개정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문화진흥법상의 문화도시 관련된 부분에 약간의 독소조항이라고 할까요? 예비도시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개정안이 나와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비도시는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선택하고 예비도시로 지정되면 자체 예산을 갖고 굉장히 다양한 시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지역자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법의 기준으로 1년 해서 떨어지면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이런 제도들은 저는 조금 없어져야 될 요소들이 아닌가. 그래서 법적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들도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기준과 룰에 대한 것들이 현장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전에 좀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5년 동안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문화도시로 인증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업의 기회를 얻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5년을 추진하고 났을 때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누가 어떻게 인증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게끔 지원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정 절차와 관련돼서 역할과 관련돼서 광역의 역할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광역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몇 가지 좀 적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긴 합니다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광역 역할론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분들은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 이해와 이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로 인해서 광역은 역할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면에 광역이 중간 단계에서 빠진 상태에서 정부와 기초단체가 바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만 하더라도 기초가 49개 도시나 신청을 한 이 상황에서 물리적 한계들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지원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하지 말자가 아니라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준비되어진 광역의 역할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예비도시를 지원하거나 선정하거나 그리고 본지정을 받게끔 또 도와주는 역할, 그랬을 때 어떤 광역의 역할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지방비 매칭 부분에 있어서도 광역과 기초가 연대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인천의 경우가 다르고 경기의 경우가 다르고 그 매칭 비율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광역들이 협의 논의해 갖고 좀 맞춰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 단위의 예비 문화도시 사업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특이라 그러나요? 이제 지역 개정으로 내려온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같은 것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 지역의 광역지자체들은 여전히 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것과 아닌 것은 재원의 확보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질적 향상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다른 면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광역이 갖고 있는 권한이자 예산이라고 했을 때 이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도시들을 함께 준비하고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이후에 문화도시 인증제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광역의 역할 만들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돼서 만약 광역이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프로세스로 한번 다뤄봤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저는 뭐 늘 쓰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을 정책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조밀한 설계와 역할 배분 고민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아마 내년에 새롭게 수립될 정부에서는 문화도시 버전 2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좀 뭐 공약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준비가 되어져서 조금 더 현장에 맞는 방향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화도시는 5년 안에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년의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 설계를 한 것도 그런 이유인데 그런 면에서 압축 성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문화도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식의 정책 수행이 아니라 지역에서 준비하고 5년 아니라 20년 준비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문화의 압축 성장은 없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순석 대표님 아주 심표 한 번 없이 쭉 그 발표를 잘 해주셔서 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압구정을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부동산을 지나갔어요. 근데 오래된 반포 뭐 이쪽 아파트 매물로 나와 있는데 한 채에 한 50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 한 4채 정도 있으면 문화도시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물량에 대한 개념, 뭐 볼륨에 대한 개념이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뭐 살짝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주제 1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한 현장의 의견. 지금 수원문화재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죠. 3차 예비도시로 지금 지정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이선옥 문화도시 센터장님의 사업 수행기간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선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아까 뭐 광풍 무슨 복권 로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현재 문화정책 사업 중에서 가장 핫한 사업이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문화도시 사업의 에너지 블랙홀 안에 지금 빠져든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 오전에 간부회의에서도 저희 대표이사님이 스트레스 관리와 살 빠지는 걸 좀 관리하라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사업임에도 아까 권순석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준비된 도시를 선별하는 일종의 이제 경쟁 구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준비하는 단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이게 심리적인 중압감 이런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수험생 모드를 벗어난다면 얼마나 더 자유롭게 그리고 긴 호흡으로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도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도 힘들지만은 또 성과로서 이제 과정을 밟아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좀 한계나 개선 방향들도 과정 속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은 인구 120만의 그 광역급 대도시이고 뭐 3만 5만 단위의 굉장히 작은 소도시들이 같은 트랙으로 지금 그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러한 지원 정책이 바람직한 걸까 의구심도 사실 좀 들고요. 이 지원 트랙의 다양화가 앞으로 정책 방향의 기본으로 좀 다시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례는 수원 사례가 물론 특별한 특수성도 있지만은 또 보편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 수행 기관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들 좀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정 문화도시는 2014년에 만들어진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수원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 2011년 8월에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가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이고요. 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법정문화도시 트랙과 함께 최근에 2021년 7월에 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을 명확히 하고 또 기본 이념으로는 이미 10년 전에 그 선언을 한 건데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이미 10년 전에 그 문화도시로서 그 선언을 수원은 그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선언과 실제 현장은 당연히 일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아마 수원도 법정문화도시라는 이 트랙을 밟아 나가면서 이 선언을 현실화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이전에 이미 기초 단위에서 조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나름대로 문화도시의 지향을 좀 선언한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문화도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 열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산적인 부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문화도시라는 좀 상징적인 어떤 그 자본을 획득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도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혁신적인 문화 전략을 좀 스스로 만들어보고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도시들이 또 이 문화도시를 그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라운드 테이블도 결국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인 건데요. 센터장은 지속 가능성을 믿습니까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간 의구심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그렇지만 이제 5월 초에 갑자기 타계하신 문화도시 수원 MP셨던 이채환 선생님 말씀이 요즘도 좀 울림이 있는데요. 이 도시의 운명은 시민의 주도성에 기반한 상상력에 의해 결정되며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를 통해 실현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아마도 여기에서 문화도시의 어떤 지향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의 기반들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발은 언제나 시민의 주도성. 근데 그 시민의 주도성이라는 게 자유로운 개인들의 느슨한 연대이든 촘촘한 협력이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를 통해서 실현되는 건데 이게 참 멋진 말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욕망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자율성들을 모아내고 거기에서 협력을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초문화재단으로서 이제 그 수원문화재단도 내년이면 한 10년 정도가 되는데요.
많은 기초문화재단들이 지금 그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뭐 실행을 하고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실행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로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들 그리고 조직 문화의 변화나 혁신들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기초문화재단이 기본적으로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 지원사업, 일종의 이제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 영역 외에 타 영역과의 만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공모 형태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그 문화 기반 시설들을 운영 관리하는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민 영역들 그리고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다양한 영역들과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행정의 경직성들도 있고, 그리고 기계적인 공정성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건 다 공모로 진행을 해야 투명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현장의 지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의 방식들이 보조금 지원 아니면은 일종의 용역 계약 방식. 그러니까 지불 형태가 아니라 협력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많지 않고, 그 모두가 그 경영과 굉장히 지난한 그 토론의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내부의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사업 패턴을 또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의 어떤 이해와 욕망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또 경청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제 몸이 약간 거대한 귀로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그만큼 기초문화재단에서 현재 해보지 않았던 영역. 근데 또 하나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조직 내에서 이 문화도시라는 가장 성결 과제를 가지고 어쨌든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 문화의 변화나 혁신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려움과 가능성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과 회의감 사이에서 탐색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거버넌스나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결핍이 없을 때 과연 그런 연대와 협력이 잘 이루어질까? 서로의 결핍에서 출발해서 그 결핍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를 연대와 협력으로 풀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충분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아까 권수석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압축되는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서로 탐색하고 연대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여러 차원으로 하는 데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원 얘기로 잠깐 돌아오면요. 아까 2011년에 이미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이 법정문화도시 트랙을 준비하는 거는 2018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일종의 지금 마중물 사업에 가까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3차 예비도시로 승인을 받고 올해 이제 예비도시 단계로 1년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4년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 안에 이제 문화도시 센터도 뭐 민간 단위로 완전히 독립된 준비 조직들도 있지만 현재 수원은 문화재단 안에 문화도시 센터 조직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다양한 이제 협의체들의 공식적인 어떤 루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은 수원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한데요. 정조의 위민도시 사상과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에서 모티브를 따서 동시대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이라는 비전 하에
네 가지 주요 가치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모든 걸 또 갖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압축 성장과 도시 팽창으로 다양한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가치와 또 마을 만들기의 흐름 속에서 마을 가치, 그리고 지역이 수원화성이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지만은 또 그걸 제외하면은 도시의 핵심적인 이미지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치에 대한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태 가치에 대한 강조까지 해서 4개의 핵심 가치를 도출을 하고 추진 전략과 그리고 15개의 추진 과제를 세우고, 이게 문화도시 조성 계획의 내용들을 좀 오래 갱신하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 중에 이제 예비도시 단계에서 문특사업과의 연계 과정에서 좀 더 사업을 더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좀 그 모델링을 하는 사업들이 좀 섞여 있기는 한데, 이 과제들을 앞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수원 비전의 좀 보편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정조로부터 시작된 도시의 그 역사, 그리고 실학사상에서 출발한 역사들을 통해서 동시대적으로 해석하는 문화도시 비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서로를 살피고라는 말은 나와 타인을 존중하며 우정과 환대, 돌봄과 배려가 있는 문화도시 수원으로서 그 시민의 시민적 역량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맞선다는 거는 뭐 작든 크든 도시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하며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실험하고 꿈꾼다는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좀 창조적 역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민적 역량과 창조적 역량들이 결국은 그 문화도시 수원만이 아니라 전체 문화도시의 어떤 그 지향하는 보편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하다가 제가 2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그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물론 이제 그 체계를 가진 어떤 운영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그 거버넌스는 결국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교동예술 실험단이 6월에 교동 인근에서 진행했던 그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도시들에서 이제 쇠퇴하는 원도심에 이런저런 투자들을 많이 하죠. 수원도 그 교동 쪽에서 그 수원시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스트리트 갤러리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운영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거의 이제 골동품을 그냥 늘어놓는 수준으로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그거를 계속 지켜보던 그 여기에 살고 있던 예술가가 수원문화재단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원시 디자인단 그리고 상인회, 수원문화재단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시는 개보수를 좀 담당을 하고, 저희 문화도시 센터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활동 청년 그룹과 같이 하면서 지역의 청년 작가들이 이 도시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예술로서 그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달 정도 전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달 이후에 물론 이 작품들도 흥미로웠지만은 이 교동의 쇠퇴한 교동의 스트리트 갤러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동 갤러리 벨트라는 새로운 장소성이 좀 발견되기도 했고, 이 장소성에 좀 주목하면서 교동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나 마을 활동가들이 좀 일종의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좀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지난 6월에 진행을 했었던 5 경기 문화도시 포럼인데요. 이때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 4차 예비도시를 준비한 49개 도시들 중에서 이제 경기권의 도시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도 이미 1차 법정 문화도시인 부천과 그리고 예비도시인 수원 오산이 있고 또 현재 문화도시 예비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제 준비도시들 함께 초대를 해서 그 문화도시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경험이나 고민들도 좀 나눌 수 있는 이 문화도시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외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 협력하고 연대를 하려면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사실은 시간적 제약이 좀 있어서 충분하게 논의로 이끌어 가지는 못했지만은 서로의 어려움들을 좀 나누면서 이후의 자리들을 좀 마련해보자라는 차원의 의미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지금 그 지난 7월에 제정된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 이후에 경기 권역에서 지금 그 문화자치와 관련된 좀 정책적인 제안들이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그래서 권역별로 그 논의들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 5개 권역 중에서 4권역에 해당하는 수원과 뭐 용인 그리고 성남, 안성, 평택, 오산 이렇게 해서 6개 도시가 지금까지 한 4-5번 정도 모여서 그 시민기술과 문화자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도시의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그걸 어떻게 정책적인 제언으로 발전시킬까를 오늘 오전에 줌 회의를 통해서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그 경기 권역에서의 경험과 고민들 그리고 정책적인 제언들을 모아 나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 아마도 경기와 기초 단위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 단위의 협력 관계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믿습니까인데요. 그 5년으로 완결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기대는 5년 이후 이런 문화도시라는 게 5년으로 완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냥 상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안에서 이런 정책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성숙될 수 있다면은 지속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의 운명으로 네, 마지막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문화 도시마다 지향하는 슬로건들이 매우 독특하고 또 도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원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결핍 그리고 직면한 문제를 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시민과 공공이 결합해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이채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방금 그 이선옥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도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로만 보여지지 않고 또 수원 인근의 도시들과의 연대 하나의 또 문화 권역으로서 뭐 정조문화권도 얘기하시고 또 저기 수성한가요? 산수화 그죠? 그래서 수원, 화성, 오산 이렇게 해서 인근 도시들과의 또 문화적 연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기획하고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광역적 관점에서 조직화하고 문화적 권역을 조망하면서 광역이 지원해 들어가는 뭐 이런 역할들도 아마 아까 권순석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 광역의 문화권 관점에서 필요한 어떤 지원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안녕소사이어티 안영로 대표님께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시민 관점과 위치 그렇죠 현장 관점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시민 관점에서 그동안 시민 사회를 또 밭을 많이 현장에서도 읽어 오셨기 때문에 하실 얘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소사이어티 안영노입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할 테니까 신호를 보내주시고요.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도시민들의 자생력이 생기고 왜 체질화돼야 된다. 이게 모든 전문가들이 겪고 있는 또 이제 느끼고 깨닫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바로 다 시민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권순석 선생님 또 그 이선옥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도시들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저 역시 여러 도시에서 귀를 열어놓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책 차원에서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재단, 진흥원 같은 공공기관이나 또 그 공공기관과 함께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 조직으로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거기서 출근해서 24시간 365일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그 불가해하고 너무 힘든 작업을 만들어가는 담당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바빴는데 결국은 추진위원회나 주민협의체 또 시민들의 자생조직이라든지 외곽에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압축 성장을 비판하는 또 다른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 마침내 시민의 관점이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놓고 토론하는 것 그 자체가 문화도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자 단단한 도시를 만드는 관계망의 앞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간의 육성을 특별히 더 많이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컨설턴트들이나 또 다른 문화도시 센터장, 사무국장님 또 팀장님들이 여러 도시들 간의 교류를 하면서 여러 육성 목소리들을 들을 겁니다. 저 역시 민간의 육성을 들었는데 제가 정리하는 것들이 대체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위만 보고 이기려는 경쟁 이런 과속사회의 고도 압축 성장이랑 뭐가 다르냐 지금 준비해서 당락 결정하는 게 또 앞만 보고 바삐 뛰어가는 걸로 피로와 탈진이 일어나는데 우리 센터 직원들 너무 힘들다. 그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대화가 있는 저녁 시간이 가능한가요? 우리 사회가? 그 만남이나 모임 그 자체를 누리고 즐기려면은 내 생업도 달라져야 되는데 열심히 참여하려고는 합니다만 참 힘드네요. 두 번째 목소리는 너무 어렵게 설명들 하십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업이네요. 이 두 가지는 좀 다르죠. 저 어마어마한 사업을 우리 센터의 직원들이 해내는 거 보고 있으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가면 동반자 관계까지 온 시민들이죠. 이렇게 이해해주는 시민들을 많이 가졌다면 그 도시는 당락을 떠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서 이해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무엇을 이루고 어디에 다다를지를 정하지 않고 사업, 계획, 정책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지 않는지 같이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됐어요. 그런 말씀들을 돌려서 예의를 갖추어서 해주십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설명을 못한다, 홍보를 못한다, 너무 불친절하다. 차라리 시민들이 이거 공부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홍보하게 하면 잘 될 텐데 안타깝다. 문화도시는 공공사업이나 예산사업을 넘어서 민간이 주도해서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이 어려운 복잡한 말을 수행해내고 시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가야 된다는데 잘 모르지만 와닿진 않지만 동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의 입장과 시각이라고 했는데 입장과 시각은 좀 달라요. 내가 시민의 위치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있고요. 시민의 위치에 서서 어느 각도로 바라보느냐는 또 다릅니다. 여기서 토론과 논쟁 그리고 생산적이거나 후퇴적인 진도들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이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화도시 조성 정책 근처에 서지 않고 계속 방랑객처럼 민간을 돌아다니고 여러 문화도시를 하는 시민들을 전국에서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묶으려고 만나온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시민이 주인이라면 문화도시의 접근 방법이 스탠포인트, 그러니까 시민의 위치에 서는 것과 뷰포인트, 시민의 시각에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헤아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권순석 대표님이 발표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문화도시 정책을 짜나간 사람들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훨씬 더 시민의 입장과 시각을 반영하는 쪽으로 진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비판을 하면서 시민들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모자란 점을 극복하고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민의 위치에 서보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바쁘다, 시간이 없다, 언제 참여하냐, 그다음에 어렵다, 언어가 복잡하다, 좀 쉽게 얘기해 달라, 들은 바 없다, 오늘 갑자기 포럼 한다고 모은다, 시민 원탁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난 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죽으라 공부만 시킨다, 모으기만 한다, 동원만 한다, 내가 왜 언제까지 공부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요, 시민의 위치가 이제 아까 같은 위치에서 정보 전달부터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모든 도시의 실무자들이 겪는 문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자책감도 느끼지만 비난받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문화 기획자들이 20년에 걸쳐서 진화시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이요, 어떻게 하면 열어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까지 그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역량이 모자랄 수도 있다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해 봅니다. 반성을 해보고요.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은 나는 맥락을 모르고 사업 하는 게 이게 행안부가 하는지 문체부가 하는지 산자부가 하는지 모른다. 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어렵다라는 시각을 아예 갖고 있습니다. 관이 안 하고 왜 민을 부려먹냐, 우리가 세금 내서 예산 써서 연금까지 주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게 시민들 시각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당혹스럽죠. 우리 시민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해나가자고 얘기했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여러 도시에서 그 실무자들이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고 공무원도 설득해 나가면서 나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관이 안 하고 왜 시민이 주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려먹지 않으려고 진흥원, 재단,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민간에서 그 중간 조직이나 공공기관으로 가서 애쓰고 있는지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도 한데, 그걸 설득하는 동안에 그 실무자들의 역량이 성장하는 것을 제가 몇 년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을 치렀는데 인정받지 못한다, 이거는 시민들이 자꾸 주민협의체에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했는데, 자기들 한 명 한 명이 동기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작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조명받고 인정받는다고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체교육이나 포럼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그들이 문화도시 아이디어를 내라고, 의견을 내라고 강요받아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로 보입니다. 또 좋은 창의적인 시도들이 나오겠죠. 전국 여기저기서. 자원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기는 하겠는데 존중을 해달라, 이런 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4시간 할애의 문제가 있고, 정보 제공 좀 똑바로 해달라는 문제가 있고, 수준의 난이도를 좀 낮춰달라는 문제가 있고, 행정은 여전히 불신스럽고 퇴근하기 바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낙후된 홍보 방식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요. 활동을 할 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보상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 대기시키고 계속 무슨 뽑혔어요, 현장 실사 와요, 준비하세요 하고 동원 대기하고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준비만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주고 신뢰를 시민들과 추진체 사이의 신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명예롭게 인식되고 존중받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제와 대응, 결핍과 해소, 이런 이야기는 아까 이제
권순석 대표님과 이선옥 센터장님의 이야기에서도 묻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는 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추진 조직, 그냥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추진단이나 문화도시 지원센터죠. 이 추진 조직에서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비대칭하고 지식이 불균형해서 우리 추진 조직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리고 과시적이고 전시적인 홍보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 추진 조직에 들어온 민간 활동가 기획자들이 늘 비판했던 행정의 전시 행정이나 요식 행위를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제일 큰 과제로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확산하고 흥미롭게 참여하게 하고 파급력이 좀 늘어났으면은 기분 좋을 텐데 하는 고민들 다 갖고 계시죠? 해법은 자료를 아주 공개적이고 개방적으로 오픈하고 오픈리하고 이렇게 정보 지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는 전담을 두는 것이고요. 전파력과 참여도가 높은 시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창안하고 주도하는 캠페인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이 문화도시가 사실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도시 캠페인이다, 이런 말들을 훨씬 더 공식적으로 쓰면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아니라 도시 문화를 형성하는 시민들의 주도적인 캠페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현장에서는 잘 수용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거 해법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 시민 입장의 결핍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쁜 일상, 참여할 시간의 부족 이런 것 있고요. 공식적인 회의나 형식적인 원탁이라고 느끼는 거, 간헐적이고 일방적인 모집 이런 것들이 있고, 참여 규칙이 명료하고 나한테 부여되는 역할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죠. 해소 지점은 퇴근 후에 모이는 거, 낮 시간에 모이는 거, 맞춤형으로 시간을 분산해서 그분들 스스로 모임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당위가 현실에서 지켜지지 못합니다. 원탁과 대화를 다각화하고 장소도 꼭 이런 우리 상상 캠퍼스처럼 공식화된 공공시설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신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문화기획하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자기들의 카페나 공간 같은 데서 계속 분산적으로 공론장을 보육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이 보육되어야 됩니다. 사업가들이나 기획자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듯이요. 그 다음에 민간의 회의를 맡기고 소통 장소를 다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수년한 결론들이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바라보는 문제들, 그들이 이제 직접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대표자들로서 문제는 어려운 영어, 복잡한 설명, 딱딱한 서류 이런 것도 있고요. 흥미롭고 의미 있는 학습 조사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 공부가 잘 될 텐데, 이런 것. 그다음에 주도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찾고 키울지, 나도 더 이상 어디 시민들이 숨어 있는지 센터에 있는 직원들처럼 똑같이 애로사항이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해결책은 아주 쉬운 해설, 친절한 설명, 이해와 안내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를 함께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르면 가는 위원회가 아니라 지식 동아리, 학습 공동체, 연구 동호회 등 뭐 자발적 결사체처럼 놀게 해줘야 되니까 분과 위원회가 아니라 건의하고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공동하게 공유 재산으로 기여하게 하는 공유제 운영 방식을 추진위원회가 쓰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안내자, 시민 활동가, 시민 실무자들을 아무래도 잘 양성하고 이들에게 바로 이런 역할을 맡겨야 되겠죠. 각 도시 조례에 의한 추진위원회 외에 시민협의체가 있는데요. 이들이 민회, 공유원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센터에서 지정해주는 포럼이나 세미나, 콜로키움, 심포지엄 이런 자리에 불려가지 않고 이제 그들 스스로 이제 모임을 만들고 토론을 하고 만나고 묶이고 모듬을 형성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좋은데, 그들이 하는 이 재능 기부가 존중되고 자원 활동가의 명예를
기려주는 것으로 연말 잔치를 한다든지 연초에 킥오프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로 인식하고 지역의 숙제거리인 일감이지 이게 어디 작은 고용이나 단기 공공근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인식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의 보상이라든지 노고와 성취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답은 봉사자 활동가의 자격을 부여하고 위촉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활동과 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에 의한 공공사업 외의 자발적 활동을 구분하고 고용과 노동, 아까 일자리와 일거리 혹은 일터와 일감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것도 이제 분간해서 인식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라는 말을 번역하면 봉사, 용역, 고용, 노동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우리가 행정이 해주는 서비스, 중간 조직이 해주는 서비스, 재단진흥화 같은 그 공공기관이 해주는 서비스가 있듯이 추진협의체, 추진위원회 등 시민들이 직접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으로서 하는 서비스, 이 봉사와 용역에 대한 지급 기준, 그러니까 이제 무급의 당위성을 동시에 설치해야 됩니다. 시민회의, 뭐 원탁이나 민회 같은 것이 있다면 거기서 의제는 해설, 안내, 홍보, 설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걸 깨닫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동원하지 않고 눈덩이처럼 사람들을 스노우볼링, 그러니까 불려나갈 거냐, 어떻게 우리 아주 건강하고 공정한 다단계 피라미드 마케팅 같은 걸 할 거냐. 제가 이제 농담처럼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의제예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나 시민활동가의 인식이 있느냐.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주민협의체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활동가라는 인식이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해소 지점은 문화도시 사용법, 문화도시 운영 지침을 함께 만드는 거라든지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조사하는 것, 조사하고 나면 토론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저비용이 드는 실천을 해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 이런 쪽으로 시민원탁이 돌아가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활동에 대한 인정은 어디서 부여해 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호 존중해주고 서로 성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행정의 숙제는 이게 누구를 위한 홍보인지가 가장 컸어요. 이것은 이제 행정에서 나온 목소리는 아니고 시민들의 비판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문화도시 뽑힌 것을 행정에서 실적으로 홍보해야 되느냐, 이게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해냈냐,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했느냐가 이렇게 잘 드러나냐, 이거는 왜 홍보 안 하냐, 이런 게 있겠죠. 공무원의 참여도나 공무원 중에 의사결정자들의 이해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출직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뽑은 시민의 대표인 단체장이나 의원들 같은 행정부, 입법부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보직, 실적을 내고 승진한 후에 공무원들이 이제 바뀌시죠. 그 다음에 상명하다를 극복 못하고 재단이나 센터에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가 있죠. 문제가 벌어져서 문화도시 사업이 와해되는 도시에서 모든 책임은 민간에서 들어와서 일한 센터와 재단의 직원들이 져야 되는 문제를 우리는 좌시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안은 행사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적 당락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가치를 홍보하고 특히 시민들이 직접 한 행동을 조명하고 홍보해주는 그 정도 정신 자세의 홍보 전술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시민 참여가 아니라 공무원 참여를 독려하고 모든 문제의 모서리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는 공무원들 의식 교육부터 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도덕 해이를 문제 삼고 무임승차가 일어나는 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개혁하고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적극 행정을 하는지, 또 소신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일부 일선 공무원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조명해 주는지, 이런 문제들을 시민 철학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철학이라고 하면 시민이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결국 이 살림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의식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뭐 일감, 일손, 일꾼, 일터 이런 식의 개념을 잘 갖고 결국은 자부심과 결속력을 시민들 사이에서 또 시민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시민협의체에서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공간을 내놓는 존재들을 임파워먼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그 설명들 드리는데요. 임파워먼트라고 하면은 실제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과 또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주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능 기부로 봉사할 일감을 몰아주고 일손의 명예를 만들고 자발적인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민 일꾼이 시민 일꾼을 스스로 양성해서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 다음 세대로 직접 자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하고 마지막으로 공공 근로를 자원봉사와 구분해서 보상하는 사회적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 조직 일파에서 놀고 있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기본소득이나 청년 수당제를 얘기하는 일부 정책 라인에서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활동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고민한 민간인들과 상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관, 홍보관, 해설사, 안내자, MC, 사회자, 조사원, 기자, 연구원, 기록자 등등 시민들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재능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어 거버넌스란 말을 쓸 때는 인력 양성이라는 말을 지우고 시민 봉사단, 자생적 활동가단을 어떻게 꾸미는가로 문화도시 전문가들이 생각을 전환해야 될 것으로 느꼈습니다. 거버넌스 중층 의미를 이해하고 규정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역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말이 틀렸고 맞고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행정과 중간 조직, 공공기관, 단체장, 의원 그리고 시민들이 제각각으로 이 말을 쓴다면은 거기서부터 바로잡는 토론을 함으로써 우리 도시의 거버넌스라는 개념 규정이 결국 발전의 촉진제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각 도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한 논의 구조를 짜는데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겠죠. 행정, 공공기관, 중간조직, 민간기구, 시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화상 비대면 회의를 몇 번을 하더라도 모여서 이 논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도 모르게 수평 소통, 쌍방향 소통, 상향식 소통, 다각적 소통, 분산적 소통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같은데요. 저는 몇 년간 문화도시의 순수 민간 연대,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는 우리 센터에서 일하는 민간인 선배, 동료, 후배들의 소진증후군과 과로와 자존감의 파괴를 많이 봤어요. 누가 우리 동료인 이들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가. 그리고 관에게는 민간 을로 하대받고 민간에서는 공무원으로 오해받아서 욕을 받아 드시는 이 샌드위치 신세와 그 다음에 일부 뜻이 좋은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구조적 갑질이라고 부르는 행정의 무지에서 오는 태만, 나태 그리고 국민 권익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 면모들 그리고 소극 행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수용하고 수용 다음엔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늑장 진도가 이제 문체부에서 사업이 못 내려와서 뭐 여름 지나서 일을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 시민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농한기라고 부르고 비수기라고 부르는 1, 2, 3, 4월에 시민들이 먼저 움직여서 책임을 진다면은 분명히 센터도 반성할 것이고 재단도 정신을 차릴 것이고 행정들이
위기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도, 혁신도, 공정도 시민이 아닌 행정이 먼저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소신 발언 마치고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안영로 선생님 제가 만난 지 십수년인데 가장 언어의 근력이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요새 그 체력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재단에서 이제 이 문화도시 사업은 아닙니다만 뭐 에코뮤지엄이라든지 시민사회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제 경험하고 수년간 이제 진행해 왔는데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오늘 안영로 선생님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이거는 시민의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시민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궁금해하고 또 특히 이제 지원 조직으로서 광역이나 기초에서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일꾼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였다라고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좀 이렇게 넘겨서 좀 토론을 좀 간단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선옥 센터장님, 이제 공감은 해요. 이제 그 문화도시센터에 이제 에서 주어진 이제 여러 가지 과제와 목표들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입장에서의 고충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안영로 선생님이 오늘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과 또 민간 또 시민의 어떤 동일한 어떤 철학적인 한 맥락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현장에서는 좀 많이 개입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그 시민의 관점과 위치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게 그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이제 해법으로서 이게 쭉 하면서 제가 이렇게 체크한 것도 있었고 진짜 정말로 현장에서 많이 듣는 소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또 말씀 주신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도 지속 가능성을 믿습니까라는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받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질문을 해보는데 그 지속 가능성을 찾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상호 신뢰를 계속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시민 주도의 과정 속에서 이 중간 지원 조직 혹은 행정이 서로 간의 이제 신뢰감을 얼마만큼 쌓고 있는가, 사실은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동안 깊이 쌓여있던 불신과 그 회의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주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특정 시즌에 활용되고 결국은 저쪽 주도로 가고 있는 사업에 계속 동원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고민, 요즘 들어서 그런 고민도 또 있는데 이게 공정한 어떤 절차에 대한 그 강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작게 협력 관계를 가진 시민이나 전문가 그룹들과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특정의 그 시민, 특정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심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헤비 스피커 분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풀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그 공감대를 얼마만큼 그 정보의 비대칭성도 얘기했지만 그 사실은 문화도시 센터 안에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센터 직원들이 네. 생각하는 거에 또 편차들도 있고 시민들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과 그때 이제 등장하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1년차 시민분과 한 3, 4년차 시민분들 굉장히 다양해서 이 방향성들은 충분히 동의하는데 현장에서 이 다종다양한 관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이제 저 참여자를 약간 이렇게 그 빙자한 민원인도 계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 중간 지원조직에 계신 분들이 항상 이 시민 철학을 먼저 앞세워서 인식하기 전에 저분이 민원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렇게 좀 망설임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업무 자체를, 시민과 만나는 것 자체를 엄청 두려워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기도 하죠. 아마 기초에서는 이런 현장과의 전투적 그 현장들이 있을 거고, 또 저희 이제 경기문화재단 같은 광역에서는 뭐 단기 프로젝트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적 어떤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초광역 사업, 광역형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면서도 그런 일을 부딪히게 되는데, 오늘 주제로 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렇게 단일 도시로서 형성이 가능한가, 아니면 아까 권수석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하나의 문화 권역 혹은 문화 권역이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재정의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31개의 도시들의 연합체이고 서울을 둘러싸고 이렇게 도너츠형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서울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변형적으로 이제 확장되어 오다 보니까 좀 무질서하고 또 좀 그 난개발도 있고, 또 막 생활권이 겹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엉켜 있기도 하고 행정도 엉켜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오롯하게 뭐 인문 지리적으로든 생활 문화적으로든 어쨌든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는 도시들이 있고, 그렇다면 아마 그런 그 도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느 관역적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아까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권수석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그 강원 대표님께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이제 좀 말씀을 부탁드릴 건데, 경기도형 뭐 문화도시나 예술도시는 우리가 조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굳이 경기도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우리 경기도가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뭐 도시의 문화도시가 됐든 예술도시의 형태들이 좀 필요하더라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대표님께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권 대표님. 네, 그 주제를 처음에 그 화두를 삼았던 이유는 이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사업이 과연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불공정하게 설계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그냥 하나의 도시로만 보다 보니까 서로 간의 도시 간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격차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공정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대안으로 좀 다양한 문화도시의 유형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들로 좀 버전 2에선 다양화해보자. 그러니까 지역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한 문화도시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소도시들이나 혹은 문화권 단위의 연대 방안도 한번 제시를 해본 겁니다. 물론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과거로부터 쭉 이어왔던 동질한 어떤 문화적 그 DNA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문화권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는 이 생활권과 관련된 문화권, 생활문화권이라고 하는 개념의 문화도시 설정도 가능하겠다.
물론 현실화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 단위에 익숙한 개념 안에서 과연 도시와 도시를 넘나드는 교집합 부분들의 생활문화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어떤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이 투입됐을 때 누가 어떻게 담당하고 주관할 것이냐, 이런 어떤 역할에 대한 문제들부터 이건 어느 도시 사업이냐라고 하는 질문까지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저는 좀 가치 중심적인 조직 체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있는 문화도시 센터 혹은 뭐 문화재단의 문화도시 팀이라고 하는 조직 체계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기능 중심의 조직 설계로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치 중심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지금 행정의 부서들이 다 기능 중심의 행정 부서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주민자치를 통한 뭐 무슨 부서 뭐 이런 어떤 가치 중심의 부서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능 중심의 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부처 혹은 부서에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받아서 이걸 분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지역의 가치 중심의 부서 안에서 다양한 부처의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진정한 분권과 자치의 의미라고 한다면, 문화도시도 사실은 조직의 설계나 문화재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가치 중심의 부서를 두고 그 부서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협업 파트너는 굉장히 다양해져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시도하는 것들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번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제 그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문화진흥법 이제 제정 이후로 벌써 6년 7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역별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이 확립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제 판단입니다. 이제 저희 재단도 이제 여러 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프로젝트 사업의 형태로 머무르고 있지, 그게 하나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형성되는 데는 아직도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이제 문화도시 지원 사업과 지원과 관련된 유무형의 지원과 관련된 것들은 광역문화재단의 하나의 역할로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강원 대표님 좀 많이 들으셨는데 하실 말씀도 많으실 건데, 왜 뭐 문화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문제 제기부터 해서 뭐 하실 말씀 많으신데, 좀 뭐 문화재단, 특히 이제 경기도의 문화재단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죠. 예,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문화도시에 대해서 저는 뭐 할 말은 정말 많지만 간단하게 그 한 가지만 좀 짚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도시에 대한 많은 논의와 정책 중에 지금 결정적으로 하나가 좀 빠져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술가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술가 없는 문화도시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불행하게도 한국은 너무 서울 중심의 도시다 보니 거의 대다수의 예술가들이, 모든 장르의 예술가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 그리고 또 중앙이든 지방이든 또 예술가들은 거의 익명화된 존재입니다. 그냥 뭐 우리 이곳에 예술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뭐 정말 그런 존재가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그 예술가들의 성과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공유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프랑스의 파리를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본래 파리는 예술의 도시가 아니었죠. 사실 파리가 예술의 중심지가 된 거는 200년도 되지 않습니다. 파리가 왜 예술의 도시가 됐냐? 굉장히 간단해요. 예술가들이 많이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양아치처럼 생긴 예술가들이 그냥 뭘 그려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파리가 예술의 도시네 이렇게 된 거죠. 거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20세기 이후에 프랑스 공화정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리고 파리시의 어떤 그런 그 주거 정책 그리고 어떤 그 또 특히 드골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또 독특한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이제 그 앙드레 말로 문화상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사람 중심의 어떤 이 사고가 결여된 문화도시 는 저는 좀 굉장히 아까 우리 오늘의 그 토론의 주제가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그 문화라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생명성을 그 담지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어떤 존재가 빠진 문화도시는 저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일단 한 가지의 문제의식이 있고요. 지금 이제 많은 또 아까 우리 그 권순석 대표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도시의 정체성도 있지만 사실은 지방 분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히 문화의 서울 집중 현상은 다른 분야의 서울 집중 현상보다 더 압도적으로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상 그 분산 분권에 대한 정책의 중앙 정부가 사실은 좀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단순히 그 뭐 문화기관을 이전하는 정도, 뭐 컨텐츠 진흥원을 나주로 옮긴다든가 뭐 이런 정도 이상의 어떤 지금 중앙정부가 그 정책을 내고는 있지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의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이 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대학로는 연극인이 없죠. 홍대는 그 인디음악인이 없습니다. 다 이제 쫓겨났죠.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다 경기도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대학로에는 연극이 이제 없죠. 아주 소수의 이제 그 극장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극장 공연 사라졌습니다. 클럽 공연 없죠. 이제 클럽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오히려 저는 이런 만약에 저희들이 꿈꾸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 경기도형 예술 도시인데요. 이들이 점점 이제 경기도에 와서 이제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령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의 대중음악 역사에 굉장히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인데 인구가 9만 한 6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산업으로서는 절대 이렇게 그 재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사이즈의 규모의 도시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인디 뮤지션들에게 인디 뮤지션들이 한 1000명쯤 살 수 있는 주거지와 또 그 활동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되지 않을까. 가령 지금 막 활발하게 아주 고급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시에 연극인 2000명 정도의 어떤 그런 영구 임대 예술가 주택을 제공하고 그 단지에 한 30-40개 정도의 그 소극장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저는 남양주시가 단숨에 그 연극 도시로서 어떤 그 성장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좀 그런 이제 예술가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주거와 인프라의 결합이 지금 예술가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주거 안정성에서 지금 그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과 요즘 계속 이제 뭐 경기도 도지사도 이제 기본주택 해결하고 있고 또 전국에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 임대주택 뭐 신혼부부들의 어떤 그런 주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그 주거와 특히 이제 또 개인 작업장이 필요로 한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작업장을 포함한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뭐 6개월 1년 머무르는 레지던시 시스템 말고 어떤 그런 주거의 시스템을 이제 새롭게 이제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아주 뭐 만리동이나 이런 데서 강북구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그 추진한 순간인데 그거는 너무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런 그런 새로운 발상의 좀 예술 도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그 저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재 시점이고 좀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경기도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서울의 확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는 여전히 재생산적 확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우리가 균형 발전이 필요한 소외도시들 또 적경도시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도시 발전 모델 이런 것들을 구상할 때 아마 이제 이런 그 문화도시의 어떤 개념과 더불어서 예술도시 이런 개념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안영루 대표님 혹시 뭐 마무리 말씀 더 하실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하시죠. 우리가 문화도시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했고 아까 강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예술도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문화도시의 논의를 할 때 그동안 지방 문화를 발전시킬 때 지방의 예술가들 중심으로 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예술가나 문화기획자들이 주민들과 놀아주고 같이 어울리는 지역문화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의 끝판왕처럼 첫째 도시 전체를 사이즈로 하고 그냥 문화 특화 지역 사업이나 문화적 도시 재생처럼 특정한 거점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사이즈로 하니까 이제 캠페인이 필요해진 거죠, 시민들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행정에서 시민으로 좀 주인공을 내세우고 당연하게 그리고 중앙이 아니라 이제 지방 분권으로 가야 되고 그럼 이제 경기도형, 강원도형이 당연히 중요해지는 여기까지 오는 끝판왕 사업을 만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창조 도시를 만들자라든지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이 꼽히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논의에서 시민으로 이야기가 많이 희석되고 뭐 이제 거버넌스를 짠다고 하니까 마치 엔지니어링 하듯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느껴지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정책을 짜고 컨설팅을 오래 하셨고 또 센터장을 하고 이런 분들의 현장 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예전엔 시민 문화기획자였거나 예술가였다가 뭐 대학원 나와서 재단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문화도시 센터에 가고 이런 청년 세대들이에요. 이들이 무엇에 고통받고 어디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까지 발전하는 동안 창조도시론이 쑥 들어갔어요. 근데 그 창조도시론의 핵심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조직이 그룹이 게더링해서 모여서 지금 시민들이 거버넌스 짰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른데 그 게더링을 통해서 그 교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산업단지의 기능을 하든지 유통이 촉진되든지 아니면 소비자 고객과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씬을 형성하든지 강원 대표님도 잘 알고 저랑 공유한 그 홍대 앞에 그런 현상 같은 게 모델링 되거나 전주 한옥마을이 이제 그 특화지구처럼 발전한 그런 걸 초점으로 맞추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아마 예술도시를 말씀하실 때 예술가의 결핍을 해결하고 그들이 그 도시의 주체가 되고 그러면서도 예술가건 비예술가건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논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조도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봐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좀 자기 저녁 시간 쓰고 나서서 애써서 그 도시를 형성하는 면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21세기 들어서 20년이 지난 지금 볼 때 여전히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어떻게 예술가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사, 평생학습사, 뭐 사회적 경제조직, 새로 창업하는 청년들, 또 은퇴해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동시에 이런 이제 뭐 시민의회나 원탁을 구성하고 우리 도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짜보고, 그 안에서 예술가는 예술가답게, 평생학습사는 평생학습가답게, 또 시민운동가는 시민운동가답게, 먹을 것을 찾을 길이 없는 인문학자는 인문학자답게 자기 길을 찾고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나,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5시로 막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선옥 대표님이나 권수석 대표님 혹시 뭐 더 추가하실 말씀이나 뭐 의견을 개진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저는 뭐 오늘 제가 맡은 파트가 정책과 관련된 어떤 전환 고민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화도시라는 것이,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 차원에서의 정책, 문화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반가웠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게 도시 간의 경쟁,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 유치도 서로 간의 어떤 막 경쟁, 뭐 이런 구도들로 좀 변질되는 모습들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좀 호도되는 경향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더 이거의 원론적인 문화도시로 좀 돌아가기 위한 자정 역할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혹은 이 정책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문화도시들 간에 선정되었거나 준비하는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부터 해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이 법제도 안에 이제 담길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 안에서 도시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정책화되는 그 경험도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좀 해봤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경기도 안에서 먼저 실현된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초반에 제가 발표하기 전에 거대한 그 에너지 블랙홀에 빠져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 문화도시 사업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떨어질까봐 그 두려운 감정을 엔진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기회로 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설령 목표한 바, 지금의 이제 경쟁 구도로는 결국은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이기는 한데, 그것을 좀 뛰어넘는 시도들을 좀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정책으로 좀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딱 5시 2분 전입니다. 오늘 그 토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이 기록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좋은 의미로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도시가 가지고 있는,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들이 약분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모든 도시는 독특하다라는 말로 대변될 수도 있을 거고, 늘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또 옆에 조력자들과 행정들이 함께 한다면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은 도전이 아니라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GGCF 정책 라운드 테이블 제4차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로서의 전환이라고 하는 아주 어렵고 큰 주제의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